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1일, 벌써 이제 2월 달입니다. 2월 1일,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27분입니다. 이제 겨울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월 달만 뭐 지나면 봄이죠. 겨울 이제 겨울의 마지막 달. 자, 부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월 1일이니까 지난 1월 달에 제가 결산을 해야 되겠죠. 저의 생활의 결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달 공부는 42회, 일은 21회, 참선 6회, 운동 8회, 영화 강의 11회, 이렇게 총 88회 카운팅이 되는데요. 뭐 저게 대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1월달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통계라고 할 수 있죠. 돌이켜보면 외적으로는 열심히 살았던 것 같긴 한데, 내적으로는 좀 많이 불편한 적이 많았어요. 내적으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썩 그렇게 편하지도 않고, 뭐 또 소비가 좀 많았어서 1월달에 그 소비를 이제 메꿔야 하는 걱정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1월달에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스스로 칭찬하고요. 2월달에도 확실하게 2월달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월달 보냈으면 좋겠고요. 2월달은 또 이제 설이 끼어 있어서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또 크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미디어북을 할 텐데요. 뇌의 진화, 신의 출현 미디어북을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서론까지 읽었어요. 서론까지 읽었고 이제 본문 들어갈 차례입니다. 미디어북 1시간 정도만 하고 아침밥을 먹고 또 이제 오후 일과를 보내야 될 텐데, 오후에는 정견이하고 뒷산에 산책을 다녀올 생각입니다. 정견이가 오늘 산책 가고 싶어서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정견이가 저를 막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신이 만들어지기까지. 1. 호모 하빌리스, 더 영리한 자아. 더 영리한 자아. 종교적 믿음의 역사가 문명과 인류 진화의 대서사에서 중심 무대를 차지하는 일은 흔치 않다. 그러나 인간 조건을 이해하려는 욕구, 즉 영혼의 양식을 향한 탐색은 일용할 양식을 얻고 재생산에 성공하려는 탐색 못지않게 위대할 것이다. 마이크 파커 피어슨, 죽음의 고고화. 1999년. 이 책을 찾아봤는데 절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절판된 책은 또 비싸요, 살려 그러면. 그래서 못 살 것 같고요. 일단 보고만 있습니다. 신들은 약 200만 년의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났다. 호미닌의 뇌가 영장류 비슷한 뇌에서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인지 능력을 지닌 뇌로 구조적, 기능적으로 진화하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신들은 약 200만 년의 임신 기간을 거쳐 태어났다. 현생 호모사피엔인으로 구조적 기능적으로 진화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렸다. 신이 진화에서 기원한 것이 맞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 이전의 호미닌에게는 신의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고 신 자체는 아마 1만 년 전 이전까지 뚜렷이 가시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호미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서 특별히 쓰고 있는 단어 같아요. 세 번째 지금 다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요. 예. 체크를 좀 해놓을 걸 그랬네.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네, 여기 있네요. 자, 현대적 명명법에 따라 인류를 포함한 모든 대형 유인원을 호미니드로 호모사피엔스와 그 모든 직계 조상을 포함한 인류 계통을 호미닌으로 지칭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인간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신 자체는 아마 1만 년 이전까지 뚜렷이 가시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뇌와 그로 인해 자의식을 띤 인간 세계가 신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 물론 포유류의 뇌는 그 시기 이전까지 2억 년에 걸쳐 진화해왔다. 네. 첫 1억 4천만 년 동안 포유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공룡 세계의 후미진 곳에 서식하는 조그만 생물체에 불과했다. 이 기나긴 시기에 진화는 세 부분, 가로 열고 앞뇌, 중간뇌, 마름뇌, 가로 열고 후뇌, 가로 닫고 로 구성된 뇌의 발달을 실험하고 있었다. 이 세 부분은 모든 포유류 중추신경계통의 기본 틀을 이룬다. 예, 포유류의 중추신경. 아마 간내, 변형계, 대뇌피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주 표시가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호모 하빌리스. 스테판 제이 굴드 지음, 김동강 옹긴 원더풀 라이프, 버제스 혈암과 역사의 본질, 국립출판사 2018년 318쪽. 앞내는 사인회, 가로 열고 시상과 시상하부, 가로 닫고 사인회와 끝뇌, 가로 열고 후광망울 해마 편도 띠다발 바닥핵 겉질, 가로 닫고 끝내로 발달했다. 중간뇌는 대뇌 다리와 둔덕으로 발달했다. 마름뇌, 후뇌는 가로 열고 마름뇌, 가로 열고 후뇌, 가로 닫고는 숨뇌, 다리뇌, 소뇌로 발달했다. 초기 뇌의 발달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네. Principles of Brain Evolution. 네. 자,
약 6,5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여 공룡과 그 외의 많은 생물이 죽는 대재앙이 벌어졌다. 엄청난 재앙이 아마 벌어졌을 거라고 이때 얘기들 하죠. 그 흔적이 남아 있죠. 저쪽 어디지? 아카탄반도인가? 저쪽 남아메리칸 주변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포유류는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쥐라기의 포식자가 제거된 세상에서 번영을 누렸다.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렇게 지적했다. 우주적 대재앙이 공룡을 희생시키지 않았다면 이 행성에서 의식이 진화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이성적인 대형 포유류로서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완전히 문자 그대로 행운의 별 덕택이다. 우리의 기원을 생각할 때 호모사피엔스는 일종의 우주적 우연, 진화라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방울 한 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굴두는 덧붙였다. 우주적 우연으로 우리가 탄생했다. 정서적으로는 믿고 싶지 않지만 과학적 냉철한 분석으로는 이 얘기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흔적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원더풀 라이프. 이 원더풀 라이프라는 책을 제가 샀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찾아보고 샀는지 어쨌는지 잘 기억은 안 나요. 지난주에 책을 좀 또 질렀습니다. 왜 질렀느냐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지난주에 아주 일하다가 말씀 잠깐 드리긴 했는데 아주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책을 사재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가치 있는 보물은 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튜브나 저 인터넷이나 다 좋은데 책의 정보만큼 아직까지 수준이 높지 못해요.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러면 이 기계 문명이 언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일방적인 로봇이 책을 읽게 됐을 때 그때 바뀔 겁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읽게 되겠죠. 모든 책들이 지금 인터넷 정보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안 들어가 있는 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책들 로봇이 읽게 된다면 바로 네트워킹 돼서 퍼지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세상이 폭발적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룡이 사라지면서 포유류는 급속히 다양해지고 더 커졌으며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포유류의 앞뇌는 중간뇌와 마름뇌에 비해 불균형하게 커졌고 결국에는 두개골 속의 대부분 공간을 차지하게 되었다. 앞뇌는 크기가 커지면서 뇌옆, 가로 열고 이마옆, 관자옆, 마루옆, 뒤통수옆과 바닥핵, 기저핵, 해마, 편도, 시상하부로 분화됐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뇌가 새 겉질, 가로 열고 심피질이라는 얇은 층을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새 겉질은 뇌의 내엽을 13인치짜리 피자로 감싼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게오르그 슈트리터의 뇌진화의 법칙에 따르면 새 겉질은 포유류 뇌의 핵심적 혁신이었다.
그 이전 동물들의 겉질은 3층이었는데 비해 새 겉질은 신경세포가 6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경세포는 다른 신경세포와 3차원으로 즉 수평 수직으로 연결되어 되기 때문에 3층이 추가되면서 신경세포 연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정보와 사고를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주 표시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표시를 또 좀 체크를 해놔야 되겠네. 책 속이었군요. 잠깐만요. 나라 정견이 여기에 있는 내용 그 단어들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넘어가야 할 단어들이 많이 있네요. 봅시다. 네, 생각의 출현 박문호 박사님 책입니다. 굉장히 어렵. 찾아보기 이마엽부터 찾아봐야 되겠네. 이마엽. 이마엽이라고 없네. 관자엽. 관자엽도 없네. 마루엽. 확실히 이거 이 책 진짜 대단하네요. 뇌에 관해서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은 책이라 대단합니다. 이거 이해하려면 참. 마구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어려운 책을 전에 제가 깨달은 적이 있죠. 그래서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마구. 근데 이 책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포유류가 다양하게 분화하면서 약 6천만 년 전에 최초의 영장류가 출현했다.
영장류는 급속히 수백 종으로 늘어났고 그중 235종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약 3천만 년 전에는 가로 열고 꼬리감기 원숭이와 마모셋 등 가로 닫고 신대륙 원숭이라고 알려진 한 집단이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걸었고 약 2,500만 년 전에는 가로 열고 개코 원숭이와 마카크 등 가로 닫고 구대륙 원숭이가 같은 길을 걸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집단인 대형 유인원은 처음에 오랑우탄이 그 다음에는 고릴라가 독자적인 진화의 길을 걸었으며 약 18,000년 전부터 분화되기 시작했다. 끝으로 약 600만 년 전에 호미닌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호미닌 조상인 침팬지로부터 갈라져 나왔다. 호모사피엔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 호미닌이 지금 우리가 아는 침팬지로부터 진화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호미닌과 침팬지 둘 다 약 6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동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해야 맞다. 그렇군요. 호미닌 계통과 침팬지 계통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진화했다. 일례로 침팬지 중의 한 집단이 약 200만 년 전 서아프리카에 지리적으로 고립되었는데 이 집단은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부르는 보노보로 진화했다. 진화하는 침팬지 계통이 진화하는 호미닌 계통과 비슷한 진화적 압력 하에 600만 년간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평행 진화의 법칙에 따라 침팬지가 호미닌에게서 발달한 것과 유사한 몇몇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장에서 논의할 자아 인식은 이런 평행 진화의 한 예다. 평행 진화. 평행진화는 공통된 유전적 지원을 지닌 유기체들이 수천, 수백만 년 전에 서로 갈라져 나왔는데도 계속 비슷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우에 일어난다. 이걸 평행진화라고 한 것입니다. 어렵네요. 최초의 호미닌 한 종이 별개의 종으로 진화하는 것은 보통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2001년 차드에서 발견되었고 적어도 600만 년 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화석인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를 어떤 이들은 최초의 이족보행 호미닌으로 분류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침팬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의 뇌 용량은 400입방 cm 미만으로 현생 침팬지의 뇌 용량과 같다. 표시가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로 나온 모양이에요.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이후 400만 년간은
아르디피테쿠스 카다바, 아르데피테쿠스 라미두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분류되는 몇 종, 가로 열고 아나멘시스, 아파렌시스, 아프리카누스, 가르히, 보이세이, 로브스투스, 아에티오피쿠스, 그리고 2010년 발견된 화석에서 나온 세디바, 가로 닫고, 들이 몇몇 종들이 그 뒤를 이었다. 어떤 호미닌이 어떤 호미닌으로부터 이어 내려왔는지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지만 사실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표본의 수가 충분치 않다. 초기 호미닌 화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 대부분의 과학 분야의 출발점인 우표 수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여겨진다. 우표 수집 단계라는 게 뭔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얘기겠죠. 분명한 점은 이 초기 호미닌들의 뇌 용량이 약 400에서 475 입방 센티미터로 침팬지보다 조금 컸고 그들의 행동이 침팬지와 아주 유사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낮에는 과일, 견과, 뿌리, 덩이줄기를 채집하며 다니다가 포식자를 피하고 잠을 자기 위해 나무 위로 되돌아갔다. 일부 연구자들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일부 종이 석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의심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화석이 발견된 루시와 탄자니아의 화산재에 찍힌 새 쌍의 발자국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가장 유명한 신뢰다. 이따금 우리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낭만적으로 채색하여 그들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하지만 직립해서 걸었다는 점을 빼면 사실 그들은 우리와 매우 달랐다. 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없었고 자신이 이룬 걸 자랑하지도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뒤에서 험담하지도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도 신을 숭배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개체가 가로 열고 아프리카 유인원들이 서로 달랐듯 가로 닫고 다른 아프리카 유인원과 달랐다고 여겨지긴 하지만 그들은 신체는 아닐지라도 마음은 여전히 유인원이었다. 초창기에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크게 뭐 우리랑 막 되게 비슷해졌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스트랄로 주표시가 있습니다.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화석의 두 개 내 주형 가로 열고 두개골 앞쪽 면을 본뜬 모형 가로 닫고 주형에 대한 논쟁은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그 데이터를 잘 요약한 논문들이다. 이런 학문이 참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약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했을 때 초기 호미닌의 세계는 그들의 뇌 크기와 행동 때문에 훨씬 더 흥미로워졌다. 비록 호모 하빌리스와 호모 속의 초기 구성원 가로 열고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테르 그리고 최근 발견된 호모 날레디 가로 닫고 구성원들과의 정확한 관계가 확정되려면 멀었지만 일반적으로 호모 하빌리스는 그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멀찍이 갈라져 나온 최초의 호미닌으로 여겨진다.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은 에티오피아, 케냐 북부 그리고 루이스 리키와
메리리키 부부를 유명하게 해준 탄자니아의 올두바이 협곡에서 발견되었다. 호모 하빌리스는 230만 년 전에서 140만 년 전에 살았다고 여겨지지만 최근 에티오피아에서 이루어진 발견은 그들이 280만 년 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들의 뇌의 평균 크기는 약 630 입방 센티미터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보다 3분의 1 정도 더 컸다고 추정된다. 이제 뇌 크기가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양새네요. 호모 하빌리스는 뇌가 커진 덕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더 영리해졌고 그들이 만든 거친 석기를 통해 그 지능을 짐작할 수 있다. 석기는 주로 바위를 깨트려 날카로운 돌날을 만드는 식으로 제작되었다. 거친 석기는 약 33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발견되었지만 호모 하빌리스가 만든 석기는 좀 더 정교했고 호모 하빌리스의 화석과 함께 다수 발견되었다. 거칠긴 해도 이러한 석기는 죽은 동물의 가죽과 심줄을 자르는데 효율적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고기를 발라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석기는 동물의 긴 뼈를 부수어 특히 풍부한 단백질 공급원인 골수를 빼먹는 데도 활용할 수 있었다. 석기와 더불어 발견되는 동물뼈는 도구가 이런 식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뼈는 호모 하빌리스가 그 이전의 호모종들과 달리 고기를 먹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하기도 한다. 호모 하빌리스가 동물을 사냥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아마 그들은 다른 동물이 죽였거나 노령 또는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었을 것이다. 뭐 사냥도 했겠죠. 네. 침팬지들도 대단한 사냥 능력이 있잖아요. 침팬지들이 그냥 뭐 원숭이 잡아먹고 그러는데 사냥도 했겠죠. 물론 도구 사용은 호미닌에게만 독특한 것이 아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새들은 많이 관찰되었다. 까마귀는 나무가지와 용이 주도하게 잘라낸 나뭇잎을 이용해 구멍 속의 개미를 꺼내 먹고 이집트 독수리는 돌멩이를 떨어뜨려 타조알을 깨먹는다. 해달도 달팽이 껍데기와 게딱지를 돌멩이로 쳐서 깬다. 원숭이들이 나무가지로 달팽이를 죽이거나 돌멩이로 굴 껍데기를 깨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침팬지가 나뭇잎을 제거한 나무가지를 신개미 둔덕에 쑤셔 넣어 먹이를 잡으며 돌로 경과를 깨먹는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호모 하빌리스가 사용한 석기의 차별점은 그 복잡성에 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고학자 스티븐 미슨에 따르면 올 두바이 협곡 유적에서 발견되는 유형의 돌날 격자를 떼어내려면 우선 자갈에서 뾰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이른바 타격면을 택하고 자갈의 올바른 지점을 올바른 각도로 적절한 힘을 가하여 타격하기 위해 손과 눈의 정교한 협응력을 활용해야 한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루이스 월퍼트 지음, 황소연 옮김, 믿음의 엔진, 천사 귀신 부적 종교 징크스 점성술, 이성을 뛰어넘는 인간 믿음에 관한 진화론적 탐구, 에코의 서재. 또 에크하르트 로트 지음, 김미선 옮김, 뇌와 마음의 오랜 진화, 시그마 플레스 2015년. 이런 책들을 다 읽어야 되나요? 자신이 없는데. 전공자들은 읽어야 되겠지만 저는 전공자는 아니니까.
그건 좀 근데 좀 보니까 이유가 변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심드한 데까지 읽고 흥미 가는 책들을 읽고 뭐 그러는 거죠. 다 읽지 못해도. 자, 호모 하빌리스가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석기 제작법을 침팬지와 보노보에게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행해졌다. 특히 영리한 한 보노보에게 먹이를 상으로 주어가며 석기를 만들게 하는데 성공하긴 했지만 호모 하빌리스의 석기에는 한참 못 미쳤다. 미슨에 따르면 보노보는 뾰족한 부분을 찾는다거나 힘의 크기를 조절하여 타격한다는 개념을 전혀 발달시키지 못했다. 미스는 호모 하빌리스가 현생 침팬지보다 우월한 인지 능력, 즉 마음의 직관적 물리력, 어쩌면 심지어는 기술적 지능을 발달시켰을 거라고 추측했다. 이런 인지적 우월성은 호모 하빌리스가 이따금 돌날 격자를 이용하여 막대 끝을 날카롭게 가는 등 도구를 이용하여 다른 도구를 만들었다는 증거로 뒷받침된다. 침팬지에게서는 알려진 바 없는 행동이다. 네, 팔 주표시가 있어서 또 보겠습니다. 대부분 주표시의 대부분은 이 참고 도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호모 하빌리스의 지능을 보여주는 다른 증거로는 그들이 도구를 쓰기에 더 좋은 특정한 유형의 돌을 구하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다는 사실도 있다. 또 그들은 석기를 가지고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기도 했는데 장래에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예측했다는 증거다. 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학의 고고학자 케네스 패더는 이런 행동이 고도의 계획과 지능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미래에 쓰기 위해 계획하고 도구를 보관하는 행동은 침팬지에게도 이따금 관찰된다. 일례로 스웨덴 한 동물원의 성체 수컷 침팬지는 동물원 개장 시간을 앞두고 돌멩이를 모아서 보관했다가 우리를 둘러싼 해자 너머의 관광객들에게 던지기도 했다. 아주 간땡이가 큰 놈이네요. 성질머리가 좀 안 좋네. 주표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모 하빌리스는 실제로 어떠했을까? 그들은 앞선 신체 기능과 어느 정도의 계획 능력을 보유했고 그들의 호민인 조상보다 확실히 더 영리했다. 하지만 더 높은 지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의식이나 그 밖에 후기 호민인에게 두드러지며 신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지녔다는 증거는 없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니콜러스 험프리는 호모 하빌리스에 대한 가설적 상을 이렇게 제시했다. 옛날 옛적에 인간의 조상인 의식 없는 동물들이 살았다. 그렇다고 이 동물들이 뇌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각과 지능과 복잡한 동기를 지닌 생물이었고 그들의 내적 조절 메커니즘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것과 동등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볼 길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들은 영리한 뇌를 그러나 텅 빈 마음을 지녔다. 그들의 뇌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에 수반되는 느낌을 의식하지 못했고 그들의 뇌는 허기나 공포 같은 것에 의해 움직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의식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뇌는 수적 행동을 통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에 수반되는 자유의지를 의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조상 동물들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내면의 설명에 완전히 무지한 채로 살았다. 그래요. 뇌가 아직 고도로 발달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 도서 니콜러스 험프리 어디서 들어봤는데 호모 하빌리스에 대한 가설적 상. 가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영리한 뇌 그러나 텅 빈 마음은 호모 하빌리스의 본질을 포착한 표현인 듯하다. 영리한 뇌 텅 빈 마음. 호모 하빌리스의 뇌. 호모 하빌리스는 어째서 선조들보다 더 영리했을까? 한 가지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도 그들의 뇌가 선조들보다 50% 이상 더 커졌기 때문이다. 호미닌과 침팬지가 공동 조상으로 처음 갈라져 나온 이후로 400만 년이 흐르는 동안 호미닌의 뇌는 침팬지보다 아주 약간만 커졌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200만 년 전에 호미닌의 뇌가 훨씬 급속히 커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촉발된 성장 패턴은 결국 호모사피엔스의 과도하게 큰 뇌로 이어졌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200만 년 전에. 인용입니다. 이 정도 몸 크기의 포유류 치고는 괴물처럼 크다는 것이 우리 뇌의 특징이다. 특히 사람 뇌는 우리 몸 크기의 유인원에게서 기대되는 것보다 3.5배나 더 크다.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에 대한 많은 독창적인 연구를 해왔고, 이 종을 명명하기도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고인류학자 필립 토비아스는 인류를 규정하는 특징 중 하나인 뇌의 놀라울 만큼 불균형한 확대는 호모 하빌리스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마이클 로즈도 지난 200만 년에 걸쳐 커져온 사람의 뇌는 화석 기록으로 알려진 가장 급속하고 지속적인 형태적 발달 가운데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뇌는 클수록 좋다. 일례로 토비아스의 호모 하빌리스의 뇌가 커지면서 그 신경세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에 비해 10억 개에 더 늘었다고 추정했다. 10억 개라. 하지만 크기가 전부는 아니다. 지능이 높고 뛰어난 업적을 거둔 사람들의 뇌 크기를 봐도 꽤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풍자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와 러시아의 소설가 이반 투르게네프의 뇌는 2000g이 넘는 반면 프랑스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의 뇌는 1000g에 불과하다. 편차가 꽤 크네요. 3장에서 서술하겠지만 네안데르탈린의 뇌 크기는 현생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했고 오히려 더 큰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부록 A에 언급되어 있듯이 코끼리의 뇌는 사람의 4배, 고래의 뇌는 5배나 더 크다. 하지만 몸 크기에 비례한 뇌 크기는 단연 사람이 크다. 일례로 침팬지의 몸무게는 사람과 거의 비슷하지만 뇌의 크기는 사람 뇌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에 반해 심장, 허파, 간, 콩팥 같은 다른 장기의 크기는 침팬지와 사람이 비슷하다. 따라서 큰 뇌는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분해주는 두드러진 특징이지만 인간의 고유성을 만드는 것이 뇌 크기만은 아니다. 네. 주표시가 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 연구에 활용되는 스탠리 의학연구소의 뇌 컬렉션에는 정상 통제군 뇌
17점, 가로 열고 남성 91점, 여성 26점이 소장되어 있다. 그 평균 중량은 1472g이지만 1060g에서 1980g까지 다양하게 걸쳐 있다. 내 조직 1 입방 센티미터가 약 1g으로 간주되므로 입방 센티미터와 그램 단위는 대략 동일하다. 하지만 사람이 신체 대비 뇌 크기가 가장 큰 동물은 아니다. 소형 영장류인 작은 쥐 여우 원숭이의 뇌는 몸무게의 3%인 반면 사람 뇌는 몸무게의 2%도 안 된다. 항상 뭔가 예외가 있어요,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더 심한, 더 뚜렷한 그런 현상이 발견되곤 하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뇌의 고유성은 커진 뇌의 영역들과 이 영역들을 잇는 연결의 밀도에 있다. 토비아스에 따르면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은 뇌 물질의 증가를 시사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이마옆과 마루옆에서 뚜렷하고 관자옆과 뒤통수옆에서는 덜 두드러져 보인다. 특히 이마옆에는 이마옆 가쪽 부위의 매우 두드러진 재형성이 눈에 띄었고 마루옆의 위 마루소엽과 아래 마루소엽은 둘 다 특히 잘 발달했다. 토비아스는 호모 하빌리스의 뇌와 더불어 호미니드의 진화가 새로운 차원의 조직화를 달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호모 하빌리스는 참 그런 면에서 뇌의 폭발적 어떤 진화를 했다는 면에서 참 중요한 우리 조상 종이었네요. 예. 따라서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진 듯하다. 첫째로 호모 하빌리스는 자신의 선조들보다 영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그들의 뇌의 이마와 마루옆 부위가 불균형하게 확대되었다. 이 두 사실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가정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과연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있을까? 실은 그런 데이터가 존재한다. 최근 들어 사람 뇌에서 지능 요소를 국소화하려는 뇌 영상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37개 연구를 요약한 논문에 따르면 지능이 이마옆과 마루옆 부위의 영역들을 포함한 네트워크와 이 부위 사이의 연결로 국소화된다는데 인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현생 호모사피엔스의 뇌에서 지능을 국소화하려는 뇌 영상의 연구는 200만 년 전 호모 하빌리스가 더 영리해지면서 동시에 불균형하게 커진 호모 하빌리스의 뇌 영역들과 잘 들어맞는다. 의미 있네요. 의미 있는 연구네요, 굉장히. 예. 그런 연구들을 하기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대단해요. 참. 지능과 관련된 기본 영역들, 지능에 대한 뇌 영상 연구에서 활성화되는 특정 뇌 영역들이 어떤 검사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일례로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웩슬러 성인 지능 척도 가로 열고 WAIS 가로 닫고 는 언어 이해, 지각, 조직화, 처리 속도 그리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기 기억인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이 지능에 의해 활성화되는 뇌 영역에는 이마엽의 이마극, 가쪽 이마 앞껍질, 앞뒤다발이 포함된다. 앞뒤다발.
대부분 앞쪽에 몰려 있습니다. 뇌의 앞부분에. 아래 마루엽도 WAIS에 의해 활성화되는 부위다. 아래 마루엽. 이건 약간 뒤쪽에 있는데, 사람들이 체스를 두는 동안 뇌 혈류량을 측정하는 등의 다른 지능 검사를 활용했을 때는 이마엽의 다른 영역, 가로 열고 운동 앞 겉질, 가로 닫고, 과 마루엽의 다른 영역, 위마루엽 또 함께 두드러진다. 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한 사람들은 우리가 특정한 이마 마루엽 네트워크를 정의하면서 기술했듯이 결과들 간에 큰 신경해부학적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능과 결부된 듯 보이는 이 네 영역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첫째, 이 영역들은 플래시히가 명명한 지연 영역의 거의 모든 부위이며 따라서 진화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달한 부위로 여겨진다. 실제로 플래시히는 이마극과 가쪽 이앞 겉질을 최후에 진화한 뇌 영역으로 분류했다. 앞쪽에 있습니다. 상당히 앞쪽에. 둘째, 가장 많이 확대된 뇌 영역의 앞부분, 뇌 영역의 대부분은 연합 영역이라고 알려진 부분이다. 이 영역은 단순한 근육이나 감각 기능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뇌 영역에서 입력된 정보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반응을 조율하는 등의 복잡한 뇌 기능에 관여한다. 일례로 호모 하빌리스가 손을 바위 뒤로 넣었는데 쉿쉿 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시에 미끈미끈한 생물체가 만져졌다면 그의 연합 영역은 이런 감각 입력들을 통하여 즉시 손을 빼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뱀이죠, 뱀. 가장 최근에 진화했고 호모사피엔스의 독특한 인지 기능을 만들어낸 부분은 뇌의 1차 영역이 아니라 연합 영역이다. 에머리 대학의 신경과학자이자 영장류학자로 영장류와 사람의 뇌를 광범위하게 비교한 토드 프로이스는 이 법칙을 명료하게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진화에서 1차 영역은 대략 유인원과 비슷한 크기를 유지한 반면 연합 겉질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예를 들어 프로이스가 사람의 2차 운동 또는 시각 겉질을 영장류 뇌의 유사한 영역과 비교했을 때는 사람의 뇌 영역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이에 반해 프로이스가 사람의 연합 영역과 영장류 뇌의 유사한 영역을 비교했을 때는 사람의 뇌 영역이 예상보다 몇 배나 더 커졌다. 네, 그러니까 사람 뇌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지능 인간의 사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지능 부분의 뇌 영역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다른 연구들 또한 이마엽과 마루엽의 특정 부위들이 지능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이마극은 우리 조상들과 비교했을 때 사람 뇌의 다른 부분들보다 많이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이 부분은 정보 처리, 작업, 기억, 사회적 인지, 감정 처리, 미래 행동의 계획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마극, 예, 가장 앞쪽에 있는 뇌 부위예요. 여기. 사람 이마극 신경세포 기둥의 수평 간격과 대형 유인원 이마극의 그것을 비교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경세포 간의 상호 연결도가 더 커지게끔 배열되어 있었다. 사람의 이마극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은 이마극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가 침팬지의 비슷한 뇌 영역보다 4배나 더 많다는 사실로도 가늠할 수 있다. 네. 4배면 훨씬 많은 거죠. 운동 앞 겉질은 규칙의 주상화와
화와 연합학습이 수반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등 많은 기능을 한다. 운동 앞껍질 약간 위쪽 겉면이에요. 위쪽 정도. 그리고 4장과 6장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가쪽 이마 앞껍질은 계획과 추론을 포함한 집행 기능에서 중심 역할을 한다. 가쪽 이마 앞껍질 요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 여기 요 정도. 쐐기 앞 소엽이라고 하는 위마루 영역은 둘 다 지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연역적 추론 등의 다른 지적 기능들과도 결부되어 있다. 아인슈타인의 뇌를 사후에 검사했을 때 그의 아래 마루 영역이 다른 대조 표준들보다 15% 더 넓다고 밝혀진 건 아마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쪽이 상당히 그 지적 기능, 영역 추론, 아래 마루요. 윗마루요. 네, 윗마루요. 이 부분은 시각적 이미지를 수학적 사고 등의 인지 기능과 통합하는 영역이다. 아인슈타인의 뇌에서 두 방구를 연결하는 뇌들보 역시 컸다는 사실은 앞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네. 그의 뇌들보에서도 가장 큰 부위는 두 방구의 아랫마루 영역들을 연구하는 부위였다. 따라서 큰 아랫마루 영역과 그것의 연결 섬유는 아인슈타인의 지적 역량을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일 수 있다. 네. 아인슈타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자기 뇌를 연구해봐라. 내가 생각해도 난 너무 똑똑해. 내 뇌는 연구할 가치가 있어. 네,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의 뇌를 기꺼이 내주지 하면서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호모 하빌리스의 뇌의 이마엽과 마루엽이 커지면서 이 두 부위를 연결하는 백질로 또한 발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주된 연결로는 합쳐서 위세로다발을 이루는 세 경로다. 이 세 경로는 이마 앞껍질을 각각 위마루엽, 아래마루엽의 모이랑, 아래마루엽의 모서리 위이랑으로 연결한다. 위세로 다발의 성숙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이것은 가장 늦게 성숙하는 백질로 중 하나이며 따라서 지난 400만 년간의 지능 발달 과정과 일치한다. 또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위세로 다발은 고도로 발달된 종들에서만 뚜렷이 확인된다. 이는 SLF 위세로 다발 F가 고차원적인 뇌 기능에 관여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백질 연결 섬유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보를 전도하는 속도도 특히 지능에 중요하다. 일례로 영장류와 다른 동물의 지능을 비교한 연구들을 보면 지능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두 변수는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와 그 연결로의 전도 속도이다. 이 뇌 공부 참 재밌네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왜 뇌 크기가 커졌을까? 약 200만 년 전부터 호미닌의 뇌 크기가 급속히 확대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식으로 확대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전 400만 년 동안 비교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다가 왜 그 시점부터 뇌가 커지기 시작했을까? 그러니까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호미닌의 뇌가 기존의 뇌 영역을 단순히 뜯어 고쳐서 더 커진 건지 아니면 새로운 뇌 영역을 만들어내서 커진 건지를 놓고 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비유하자면 길 저편에 있는 저 집은 집주인이 기존의 방을 확장해서 커진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커진 것일까? 이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뇌 진화가 전자의 방식대로 일어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회주의적 진화는 뇌의 오랜 부분들을 다소 마구잡이로 징발하여 새로운 기능에 동원해왔다. 뇌가 진화하면서 해마, 소뇌, 시상, 앞뒤다발 같은 뇌의 보다 오래된 특정 영역들이 새로운 기능에 동원된 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새로운 뇌 영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있다. 예를 들어 필립 토비아스는 아레마루소엽이 사람 뇌에서 가장 특징적인 영역으로 사람 뇌의 진화에서 유일하게 출현한 완전히 새로운 구조라고 일컫는다. 아레마루소엽이 그래요?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구조라는데 의구심을 표하지만 이 영역은 비인간 영장류에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 영역이 원숭이 상태에서 인간 상태로의 이행기에 엄청난 확대와 분할을 겪었다는 건 인정했다. 뭔가 우리 뇌에서 기존에 있던 뇌의 새로운 부분이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인간되기라는 책인데 이언 데터솔 지음 전성수 옮김. 슈트리너는 뇌진화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했다. 뇌 부위들이 불균형하게 커짐에 따라 불균형하게 커진 부위에서 뻗어나온 축삭이 조상의 뇌에서는 신경 분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위들까지 침범하는 경향이 있다. 재밌네요. 호모 하빌리스의 뇌가 왜 그때부터 커졌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답이 없다. 그랬겠죠. 알기가 힘들겠죠. 무슨 일이 있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기후와 기타 환경 조건의 변화, 고기 섭취 증가와 같은 식단의 변화, 사회적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중 널리 이용되는 한 이론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인류학자 로빈 덤바가 제안한 사회적 뇌 가설이다. 덤바의 수. 이 로빈 덤바의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읽어보게 되겠죠. 이 가설은 뇌가 큰 영장류일수록 더 큰 사회 집단을 이룬다는 관찰에 기반하고 있으며 덤바는 영장류는 그들의 유별나게 복잡한 사회 체계를 관리하기 위해 뇌를 더 크게 진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 같습니다. 다시 말해 200만 년 전 최초의 호미닌이 더 큰 집단을 이루어 살게 되면서 그에 따라 필요해진 더 복잡한 사회 관계에 적응하기 위해 뇌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덤바가 제시한 이론의 인과관계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 큰 뇌는 사회적 복잡성을 관리하는 것 말고도 많은 진화적 이점을 안겨줄 것이다. 일례로 시각, 후각 체계가 커지면 위험을 탐지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 체계가 커지면 식량의 위치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쩌면 호미닌의 뇌는 다른 무관한 이유 때문에 커졌고 이렇게 커진 뇌 덕분에 사회적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더 큰 집단을 이룬 것일지도 모른다. 예, 그렇죠. 서로 어? 선후 관계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과학저술가 마이클 볼턴은 뇌의 크기라는 수수께끼를 이렇게 잘 요약했다. 사람의 뇌가 어떻게 이토록 커졌는가는 지금으로선 수수께끼다. 다행히도 자연 선택은 우리가 언젠가 이 미스터리를 풀 수도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뇌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재밌네요. 사람 뇌가 어떻게 이토록 커졌는가는 지금으로선 수수께끼인데 다행히도 자연 선택은 우리가 언젠가 이 미스터리를 풀 수도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뇌를 이미 만들어 놓았다. 요약하면 20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살던 일부 호미닌이 더 큰 뇌를 발달시키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영리해졌다. 그 이전의 400만 년간 호미닌의 뇌 크기가 거의 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발달은 예상 밖의 일이었고 여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다. 불균형하게 커진 뇌 영역 중에는 이마역과 마루엽의 특정 부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대의 뇌 영상 기술은 이 영역들이 지능과 결부됨을 밝혀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생 호모사피엔스와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낳게 될 5차례의 인지적 진보 중 첫 번째 것이다. 호모 하빌리스는 동시에 살았던 다른 호미닌들보다 더 영리해졌지만 자신이 더 영리하다는 걸 인식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까지가 호모 하빌리스였고요. 다음이 이제 호모 엘렉투스입니다. 재밌네요. 저는 생각하기에 200만 년 전이면 인류가 최초로 불을 다루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었을까? 네, 그 불을 다루면서 인류의 지능, 뇌 발달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호모 하빌리스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들이 불을 이용했는지. 물론 이들 이렇게 딱딱 잘라줄 수는 없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크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이렇게 생겼다고 예측을 하는 모양이에요. 상당히 우리랑은 다르죠. 인간의 모습이 조금 점점 나오고 있지만
호모 하빌리스가 불사용을 했다는 것과는 불사용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사용과의 관계 호모 하빌리스 우리 역사의 자료에서는 불사용이 호모 엘렉투스와 연결되어 호모 엘렉투스가 불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서술합니다. 다른 요약 자료에서도 호모 엘렉투스가 불사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확인됩니다. 참고로 자주 언급되는 인류 단계, 인류 진화 흐름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하빌리스 가로 열고 도구 사용, 호모 엘렉투스 가로 열고 불 사용,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로 정리됩니다. 뭐 이건 구분상의 문제지만 어찌됐건 간에 불이 크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 무렵부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호모 엘렉투스가 불을 사용하는 인간으로 뭐 딱 이렇게 그렇게 지정돼서 호모 엘렉투스는 불을 사용해. 하빌리스는 불을 몰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호모 엘렉투스가 불을 본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호모 하빌리스도 이제 불을 사용하는 법을 처음으로 이제 익히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뇌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하게끔 합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재밌었습니다. 계속 공부해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